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약칭 던만추 일기에 여론은 과연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나게 탐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이 작품 명백한 메이저 작품이고 인지도가 깡패입니다. 아마 오타쿠 분들 사이에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작품이 성공의 맛을 확실하게 봤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작품의 여론을 살펴봤는데 좀 놀랐어요, 사실. 생각보다 혹평의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통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고평가를 받고 이제 좋은 점들을 발굴하는 쪽으로 치중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이 작품의 여론은 비판 여론과 긍정 여론이 상당 부분 양분되어 있는 형식으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의 구성을 상당히 편하게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날것의 비판들을 이 작품을 향해서 했을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작품을 형성하고 있는 대체적인 키워드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명 양판소. 어떠한 부정 여론들이 나올지 아마 이 키워드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눈치를 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다 아는 클리셰들이구먼. 나 강림.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비판 여론들이 하늘에 둥실둥실 떠있는 형국인데요. 제가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캐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저의 감상으로 끝맺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품의 구성 요소와 전개 방식, 이 부분들이 좀 많이 진부한 거 아니냐.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비판 여론들 중에서 가장 주류에 속하는 여론이었다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대체적인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작법이든 구성 요소든 설정이든 어디선가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또 그리고 작품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렘 정서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산형 하렘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좀 고리타분한 작품이지 않느냐.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전에 지적하기도 했던 성장물과 관련된 그 정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안이 꼽게 다가오신 분들도 존재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평하셨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이라던가 그러한 작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뻔하게 느껴지는 것은 나만의 감상인 거냐. 이런 식으로 단도직입적인 비판을 가하시는 분들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꽤나 재미있게 우리들에게 다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마 여론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작품이 클리셰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형적인 작품이라는 그 정서 자체는 이 작품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소위 까,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빠에 속하는 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인정을 하고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변호를 하시냐면 기본적으로가 이 작품에서 쓰여지고 있는 클리셰들은 전부 기존에 사랑받는 그리고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 클리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재미없기가 힘든 건 내가 동의하는데 어쨌든 틀에 박혀 있는 것을 이 정도 필력으로 재미있게 써내려가고 또 그것으로 인정받아서 메이저 작품이 됐다는 것은 이 작가의 필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실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변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의견도 일각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클리셰가 남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미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판타지물을 많이 감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쯤에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작품이 클리셰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들을 좀 하나씩 끄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품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설정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표면적으로는 장르가 판타지와 액션이지만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큰 축이라고 하는 거는 판타지의 게임의 시스템을 녹여냈다는 점, 뭐 던전이라던가 스킬, 스테이터스 이러한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하렘이라는 요소인 겁니다. 벨이라는 남자 주인공 한 명이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에게 사랑받고 관심을 받는 이러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벨에게 호의적인 캐릭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솔직히 좀 틀에 박혀 있는 캐릭터 상이라던가 스토리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있는데 릴리 루카 아데죠.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일단 같이 합류하게 되는 부분, 주인공을 등쳐먹기 위해서 교묘하게 접근을 했지만 주인공의 성품에 감화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벨에게 구원을 받아서 개심을 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러한 전형적인 동료 캐릭터의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는 우리가 솔직히 애니메이션에서 너무나도 지겹게 봤던 기억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즈 발렌슈타인, 전형적인 쿨데레, 그리고 강한 여성상을 보여주는 인물인데 뭐 굳이 판타지물에서 찾지 않더라도 하렘물에 엄청나게 등장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부함으로 다가오거나 클리셰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게임 시스템을 언급했었는데 게임이라고 하는 건 뭐 굳이 판타지나 이런 미디어 믹스에 녹여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주 접하는 매체인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굳이 서브컬처적으로 풀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것도 당연히 한몫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극적인 연출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 맥락. 이 부분이 확실히 우리에게 클리셰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이 극적인 연출에 기름을 붓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인공에게 계속 고난을 줘요. 근데 주인공은 한계를 돌파해서 그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인공이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눈앞에 있다라고 하면 주인공을 구제해줄 만한 사람들이 항상 옆에 존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리가 틀에 박혀 있으며 변수가 없다. 이렇게 느끼기에 딱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하나씩 살펴보니까 클리셰적인 요소들이 넘쳐나는 이 지적이 맞긴 맞다. 정리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좀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해요. 제가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꿀잼 셀렉트에서 언급한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을 제가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넘어가기가 힘들고, 저도 어쨌든 간에 이 요소는 이 작품의 평을 깎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맹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이번 주제는요, 제가 그간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에서 정말 지겹도록 언급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금 또 언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마스코트 캐릭터로서 명성이 자자한 헬스티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냐면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헬스티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과 인기를 구가할 수가 있었겠느냐, 단도직입적인 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솔직히 이 작품 역해들 빼면 정말 볼 거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라디오를 자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 요소로 무슨 얘기를 할 건지를 아실 겁니다. 특정 작품에 등장하는 마스코트에 속하는 캐릭터, 이것이 얼마만큼 애니메이션상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급을 자주 해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특정 작품을 분명히 감상을 했는데 그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우리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특정 장면에서 활약했던 혹은 귀여웠던 여성 캐릭터가 자꾸 우리들의 뇌를 지배하는 이러한 것들 말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작품이 언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캐릭터만 남는 이러한 형국이 되기가 쉬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어떠한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냐면, 작가가 왜 그렇게 마스코트 캐릭터를 만드는데 열정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수긍한다고 말했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일단 상업작품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야 되고, 그러한 캐릭터가 있어야지만 거기에 관련된 상품들이 소모가 되는 거란 말이죠. 다만 저는 항상 끝에 어떤 식의 이야기를 덧붙였었냐면, 캐릭터를 잘 뽑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 애니메이션계가 발전을 해내기 위해서는 전개라던가 설정을 강화하는 그러한 작가의 노력이 더욱더 요구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캐릭터만 소모하는 작품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된다,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제가 항상 끝맺음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단지 이제 이 작품에서의 비판 양상은 좀 다른 맥락이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가 헬스티아 너무 좋아, 헬스티아 사랑해요,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헬스티아 없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을 작품, 이러한 비판이 꽤나 강하게 형성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사실 했냐면, 이게 결국 재패니메이션의 숙명인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스코트 캐릭터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또 한편에서는 했다는 거죠. 이분들이 전개하는 논리가 이거잖아요. 없으면은 거들떠도 안 볼 작품, 반대로 얘기하면 있으니까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실인 거고, 저 또한 이 작품이 헬스티아로 뜨고 많은 사람들에게 언급이 되는 작품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 작품을 감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호기심이 들어서 이 작품을 감상했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시청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현저하게 떨어졌겠죠. 그러한 이제 팩트 폭격을 있는 그대로 당한 저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도 비주얼로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작품에서 비판을 그렇게 가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주얼 때문에 이 작품을 봤는데 클리셰라던가 설정이 너무 틀에 박혀 있어서 거기에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서 아이러니를 느꼈다는 거죠. 다른 오타쿠분들을 끌어들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라는 사람이 그러한 기준으로 이 작품을 선택한 만큼 나라는 사람도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디오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시장 논리에 잠식이 되어 있는 그런 전형적인 오타쿠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을 좀 했다는 거, 다소 씁쓸한 맛을 입안에 남기네요. 솔직히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마무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지금 쏟아낸 이야기들이 저의 원 정서인 것이고 거기에서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네요. 두 번째 시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은 판타지물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판타지물들이 사실 양판소 작품이다. 이런 식의 악평을 듣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도 그 비판을 역시나 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끝까지 다 봤는데 도대체가 이 작품이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난 전혀 모르겠다. 이러한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또 이 작품을 보신 분들 가운데 이러한 여론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존의 원서와 비교해 봤을 때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고 간략화가 되어 있다. 이거는 아마 애니메이션이 1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계가 좀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작품의 설명이 친절하지가 않다. 이 맥락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여론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리고 이러한 비판 여론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은 요러한 부분들이 설명 부족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도 간략화가 되어 있어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주요 요소인 스킬과 스테이터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원래 원서를 비교해보면 훨씬 더 다채롭고 직접적인 설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작품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 서술을 하지 않고 있다. 아쉬움을 표현하신 분들이 계셨고요. 주인공이 성장하는 부분들이 억지 성장으로 비춰질 만큼 너무나도 간소화되어 있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은 사실 동의를 좀 합니다. 이 작품을 처음에 다 완결까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던전을 모험자들이 개척하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한 서술이 너무나도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감상을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작중에 이제 등장하는 신들의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어째서 신들이 자신의 능력을 봉인하고 또 던전에 들어갔을 때 그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칙이 생긴 것이냐, 혹은 어째서 자신의 파밀리아들, 그런 것들을 양성해내는 과정에 집착을 하고 그러한 새를 불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도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그냥 단순히 머리가 나빠서 작품의 설정을 이해하지 못한 걸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스킬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주인공인 벨 크라넬, 이 인물이 처음 얻게 되는 스킬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스킬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설명 중에 조숙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주인공이 강력해지는 그러한 원동력을 제공하는 스킬이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작품을 끝까지 봤을 때 그 내용과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 작품상에서 그냥 이러한 스킬이 생겼네? 근데 좀 유니크한 스킬이네? 벨한테는 일단 얘기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는 느낌으로 작품이 전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작품을 다 봤을 때 벨이라는 인물이 원래부터 그냥 잘라내어서 계속 잘라지는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뭔가 이상해서 이제 작품의 뒷 설정이라던가 어떤 해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나서 이 스킬 때문에 얘가 강해진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사실 이 맥락이 제가 판타지를 주력 장르로 삼아서 감상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일상물이라던가 그 외에 좀 독특한 설정을 가미해 놓은 애니메이션들 같은 경우만 해도 중요한 설정이나 떡밥,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판타지물 같은 경우는 제가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일단 설명들을 다량으로 투척을 다 해놔요. 이곳저곳에. 그리고 그러한 설정들이 작품상에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을 할 때까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친절하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설정이 아닌데 약간 재미로 넣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중요한 설정이고 저게 중요한 설정이고 이런 걸 제 눈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이게 사실 중요한 설정이라는 걸 조사해보던가 아니면 직접 원서를 읽어보고 곱씹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깊게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한 뒷작업들을 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자주 안 보는 겁니다. 일상물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는 측면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맥락이면 중요한 맥락이라고 어지간해서는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확실하게 차이점을 느끼는 편이어서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타지물을 그냥 가끔 가다가 재미로 보는 정도 그렇게 소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100% 동의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던전을 개척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어째서 중요한 스킬을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설명해주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꽤 아쉬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보강됐으면 좋았겠다 라고 하는 비판 여론에 동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또 무작정 중요한 설정이니까 참고하세요라고 강조를 하면은 또 나름대로의 맛이 좀 떨어지긴 하겠죠, 사실. 그러한 떡밥들을 유추해 보면서 작품을 보는 것도 재미의 한 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의 호불호인 거지 어쨌든 본인의 눈으로 작품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언제나처럼 틀에 박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저는 이제 노잼 셀렉트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는 엔딩 속으로 서서히 빠져 들어갈 준비를 해야겠죠.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바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여러분들이 남기신 여론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작품이 과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타당한 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 법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소모하는 장르의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뭐 분별력 있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다만 다른 거를 다 떠나서 그래도 저는 꽤 흡입력 있게 잘 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거슬리는 연출이라던가 틀에 박힌 이야기들, 뭐 흔히 이제 클리셰라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작품을 볼 때 빠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꽤 다분하게 있었던 작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사운드 트랙도 이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뒤로 하기 전에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 것인지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차에서 제가 볼 작품은요, 일단 배경이 농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원물의 요소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이 작품을 뜨문뜨문 봤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감상을 느꼈었냐면 꽤나 진중한 이야기들, 철학적인 이야기들이 의외로 좀 오고 가는 작품이구나, 이러한 감상을 느꼈던 그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작품을 제대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재밌는 이야기들 선사할 수 있도록 역시나 최선을 다해서 감상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피곤하고요.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피곤하실 테니 저는 이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